한국? 그런 배은망덕한 나라를 취재하라고요? 후쿠자와 아야메. 그녀는 일본 최고의 PD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복론을 주장했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의 5대손이기도 했죠. 그녀에게 한국은 늘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어차피 볼 것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그녀의 150년 된 신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후쿠자와가 아닙니다. 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마주한 소름 돋는 시스템은 무엇이었고, 새벽 1시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에서 눈물로, 그리고 놀라운 각성으로 이어진 그 여정.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자와 아야메입니다. 일본 NHK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42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여러 상을 받았고, 일본 방송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 조상이에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5대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죠. 타라입구라는 사상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는 정알론을 펼쳤죠. 조선은 개화하지 못한 나라이니 일본이 문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집에는 조상의 책들이 가득했고 부모님은 늘 우리 조상이 일본을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우리가 문명을 전해준 나라야. 지금도 많은 걸 일본에서 배우고 있지.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관련 다큐를 만들 때면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한국은 항상 우리 뒤를 따라오는 나라야. 경제도 문화도 기술도 일본이 먼저고 한국이 따라하는 거지. K-팝도 결국 J-팝을 모방한 거 아닌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게 2024년 봄, 특별한 기획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야간 경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밤에도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소문이 있으니 실제로 확인해보자는 취지였죠.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뻔한 내용일 게 뻔했거든요. 그냥 일본의 밤 문화를 흉내낸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배 PD인 다나카 히로시 씨가 저를 설득했어요. 아야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우리보다 못한지 제대로 보여주자. 시청자들이 일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라면 해볼 만하네요. 맞아. 그냥 일주일 다녀와서 일본이 얼마나 앞서는지 보여주면 돼. 그때 제 딸 유우도 흥미를 보였어요. 19살인 딸은 K-팝 팬이었거든요. 엄마, 한국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유우야, 이번엔 일이니까 엄마 혼자 가야 해. 대신 너가 좋아하는 가수들 사진은 찍어올게. 진짜? 고마워. 그런데 취재 마지막 날이라도 가서 엄마랑 만나면 안 될까? 응. 그럼 마지막 이틀은 같이 보낼까? 취재는 거의 끝났을 테니까. 진짜? 약속이야.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좋은 자료를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모두 제 한국행을 응원해줬어요. 아야메, 거기서 뭘 배우려고 그래?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 아닌가? 한국 라면이나 맛보고 와. 일본 라면이 훨씬 맛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니면 K-팝 콘서트나 구경하고 오든지, J-팝의 아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게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요. 그때 다나카 씨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준 나라야. 지금도 거기서 거기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번 취재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딸에게 한국 사진 몇 장 찍어다 주는 정도로 끝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어봤는데
인구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보다 좀 적은 인구죠. 이 정도 인구로 어떤 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가득했어요. 일본을 따라하는 문화, 우리보다 뒤처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르쳐준 문명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뭐, 가보면 알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역시 예상한 대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예상이 하나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평범한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깔끔하고 넓은 통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동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하네다 공항에서도 이 정도로 체계적이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한국 공항들은 복잡하고 표지판도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 공항보다 더 편리했어요.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살 때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도쿄는 지하철, 버스, 기차 요금 체계가 제각각인데 말이죠. 정말 하나로 다 되나요?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카드 하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은 깨끗하고 와이파이는 무료로 제공되고 심지어 충전 포트까지 있더라고요. 43분간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제 당황은 절정에 달했어요. 역사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지 가이드 강혜린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의 설사라고 했어요. 첫인상이 정말 밝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아야메 PD님,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서울을 안내해 드릴 강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하철로 호텔까지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울 지하철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안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도쿄 지하철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어요. 벽면에는 디지털 스크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기차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나와요. 혜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쿄 지하철도 최근에야 일부 노선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울은 이미 전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란 건 정시성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혜린 씨, 항상 이렇게 정확해요? 네. 서울 지하철은 정시율이 99% 이상이에요.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인신사고나 고장으로 자주 멈추는데 말이에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지하철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 신호가 강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여기서 갈아타야 해요. 환승역에서 혜린 씨를 따라 움직이는데 동선이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헷갈릴 틈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색깔별로 표시된 길을 따라가면 되었거든요. 이 환승 시스템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최단 거리로 환승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도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로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첫날부터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첫날 일정이 끝나고 혜린 씨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PD님, 시간 되시면 서울의 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간 경제 취재가 목적이시잖아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거든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도쿄에서는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걸 권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제가 아무리 방송인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한가요? 물론이에요. 서울은 밤이 더 매력적인 도시예요. 특히 홍대는 새벽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죠. 혜린 씨의 자신 있는 대답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저녁 8시쯤 홍익대학교 앞에서 만났습니다. 거리 자체가 정말 독특했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활기차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홍대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죠. 홍대 거리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커플들도 많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혼자 온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밤 10시요. 도쿄였다면 이미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여기는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혜린 씨, 정말 안전한 게 맞아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여성이 새벽에 혼자 걸어도 괜찮을 정도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쿄에서도 밤 10시 넘어서 혼자 다니는 건 조심스러운데 말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곳곳에 CCTV가 있었고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혜린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젊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쿄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밤 11시가 되어도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있어도 추태를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혜린 씨,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하죠. 그때 혜린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PD님, 배달 음식 시켜볼까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요. 밤 11시에도 배달이 와요? 물론이죠. 24시간 배달되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앱을 켜서 보여주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주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배달 예상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는데 지하철이 아직도 운행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차 시간이 새벽 1시라고 하더라고요. 도쿄는 밤 12시면 지하철이 끊어져요. 서울은 달라요. 밤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대중교통도 늦게까지 운행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거나 추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인데도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어요.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열린 카페, 그리고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들. 저는 딸 유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때? 서울은? 유우야, 정말 놀라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래? 뭐가?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는 처음 봐.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정말 편리해. 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한국의 매력을 알겠네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하루 만에 제 편견이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도시였거든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설렘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취재 셋째 날, 혜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PD님, 오늘은 세종대왕 기념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의 예도왕에 대한 전시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혜린 씨의 열정적인 모습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봤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념관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첫 번째 코너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어요. 혜린 씨가 설명해 주는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정말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네, 1443년에 반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죠.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한글의 원리를 하나씩 배워갔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조합했다는 설명을 듣자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짜요? 유네스코에서? 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그리고 매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도 시상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히라가나를 참고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던 거예요. 그럼 일본 문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예요. 어떤 문자도 참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코너에서는 한글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요? 네, 한글이 워낙 쉬워서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문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때문에 문자 습득이 어려운 편인데 한국은 정말 간단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시관에서 특별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한글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는 가능해져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익히느라 몇 년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한글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인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입력하기가 정말 쉬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키보드 디자인도 효율적이죠. 실제로 한글 키보드를 체험해 보니 정말 빨리 칠 수 있었어요. 일본어 입력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전시관을 다 보고 나오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혜린 씨, 한글이 이렇게 뛰어난 문자인 줄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솔직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의 옛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혜린 씨가 조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놀라워하시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 조상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을 무시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문자 때문이었거든요. 중국 한자를 쓰는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뛰어난 독자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우야, 엄마가 한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왜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더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엄마도 이제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아시는 거네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표현 문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우월감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 넷째 날, 혜린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PD님, 오늘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밤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디지털 정부라는 말이 신기했어요. 일본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거든요. 먼저 간 곳은 서울시청이었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시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민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혜린 씨,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걸 봤는데 정말 몇 초 만에 서류가 나왔어요. 정말요? 그렇게 빨라요? 네.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해요. 집에서도 되고, 사무실에서도 되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시청에 직접 가서 번호표 뽑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앱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바로 전자 문서가 발급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민원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병원 예약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진료비 결제까지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너무 일찍 가거나 늦을 필요가 없죠.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지 기술을 체험해봤어요. 혜린 씨가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자고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측정한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1GB를 넘었거든요. 이게 정말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속도예요? 네, 한국은 5G 커버리지가 95% 이상이에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일본의 오지는 아직 일부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국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그때 혜린 씨가 흥미로운 앱을 보여줬어요. 이건 인공지능 번역 앱이에요. 실시간으로 음성 번역이 가능해요. 실제로 혜린 씨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즉시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네이버에서 만든 파파고라는 앱이에요. 정확도가 정말 높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녁에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인공지능 카메라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파악해요. 그리고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죠.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도 없고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타봤어요. 아직 시범 운행 단계라고 했지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데 정말 안전해요? 네.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이 조합되어서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해요. 실제로 타보니 정말 부드럽게 운행됐어요. 신호등도 정확히 지키고 장애물도 잘 피해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혜린 씨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스마트 가로등이었어요. 이 가로등들은 단순히 불만 켜는 게 아니에요.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공기질도 측정하고 심지어 응급상황 신고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어요. 가로등 하나하나가 작은 컴퓨터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 줄 몰랐어요. 아직 보여드린 건 일부예요.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많고 정부 기관도 서류 작업이 복잡한데 한국은 이미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회였어요. 우리가 정말 뒤처져 있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일본 동료들에게는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취재 5째 날 아침, 도쿄 본사에서 중간 점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선배 PD인 다나카 씨와 다른 동료들이 한국 취재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아야메, 어때? 예상한 대로야?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뭐가 달라? 그냥 우리 따라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정말 독창적이고 앞선 것들이 많아요.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야메, 너 혹시 현지에 현혹된 거 아니야? 현혹되었다뇨? 제가 직접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며칠간 찍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 서울 지하철의 정시성, 디지털 정부 서비스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한 동료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 서구 기술을 응용한 거 아닌가? 일본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다나카 씨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에요. 한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창적이에요.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한글? 그건 그냥 옛날 문자 아니야? 저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배운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성, 유네스코 인정,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야메, 너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감정적이라뇨?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일본 모델을 따라한 거잖아. 우리가 먼저 근대화했고 그들이 배운 거지. 저는 답답했어요. 이들은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선배님들, 직접 와보세요. 정말 다를 거예요.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그때 다나카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야메, 이번 다큐멘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가자. 한국의 밤 문화가 일본을 얼마나 모방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너 정말 이상해. 며칠 있었다고 그렇게 바뀌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방송인으로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네 의무는 일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야. 진실보다 선입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화상회의 분위기가 정말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야메, 이번 출장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 다나카 씨가 회의를 끝내버렸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본 진실을 동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그때 혜린 씨가 찾아왔습니다. PD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동료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방금 있었던 화상회의 이야기를 했어요. 혜린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PD님의 동료분들 말씀도 이해가 가요.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혜린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도 정말 후진적이었어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죠. 어떤 노력이요?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투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집중했죠. 교육이요? 네.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납득이 갔어요. 한국의 발전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나오면 빠르게 받아들이죠. 일본과는 정말 다르네요.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정말 훌륭한 점들이 많잖아요. 혜린 씨의 균형 잡힌 시각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계속 갈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들의 기대에 맞춰서 거짓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나요? 진실을 말해야 해.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방송인으로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동료들이 반대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몰랐습니다. 취재 6째 날 새벽, 갑자기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뉴스 알림이었어요. 규모 7.2 지진 발생, 후쿠시마 원전 비상 상황. 저는 잠에서 깨어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본 동북부에 또다시 큰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진이라니. 저는 급하게 집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도쿄도 진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텔레비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 빨리 돌아가야 하나? 아니야. 거기서 취재마저 끝내고 와. 어차피 지금 돌아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또다시 일본을 강타한 지진.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때 혜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PD님, 일본 지진 소식 들었어요. 가족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정말 걱정이에요. 오늘은 취재 일정을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요? 한국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혜린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한국의 지진 대비 시설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최신 아파트 단지였어요. 건설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해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 7.2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어요. 정말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연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물과 집안 사이에 특수 장치를 설치했어요. 지진이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보여줬는데 집안이 흔들려도 건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기술은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해서 지금은 모든 고층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도 지진 위험 지역이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으로 간 곳은 지진 연구소였어요. 한국의 지진 관측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체에 200여 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어요. 작은 지진도 즉시 감지할 수 있죠. 그럼 지진 예보도 가능한가요? 예보는 어렵지만 지진 발생 즉시 모든 국민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시연해봤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몇 초 안에 모든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됐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몇 초의 차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원자력 안전 시설을 견학했어요. 한국의 원전들이 어떻게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원전들은 모두 규모 7.2, 지진에도 안전하게 설계됐어요.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일어날 수 없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후쿠시마보다 훨씬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특히 냉각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백업되어 있어요. 실제로 안전시설들을 보니 정말 철저했어요. 일본의 원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혜린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혜린 씨,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 살기가 점점 불안해져요. 지진 때문에요? 네. 언제 또 큰 지진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같아요. 지진은 없지만 다른 자연재해들도 있어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거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재해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주를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PD님, 혹시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요. 그때 딸 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진 때문에 정말 무서워. 또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르잖아. 유우야,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엄마,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고, K-팝 가수들도 만날 수 있고. 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엄마 영상 보니까 한국이 정말 좋아 보여. 그리고 지진도 없고 안전하잖아. 하지만 엄마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는 PD잖아.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혜린 씨에게 물어봤어요. 혜린 씨, 한국에 정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직이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방송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특히 일본어 방송이나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불안한 삶보다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PD님, 일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해야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가족들과 긴 화상 통화를 했어요. 한국 이주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진의 위험성과 한국의 안전성을 설명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야메, 네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정말 괜찮아? 응.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었어.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특히 제가 찍은 다큐멘터리 내용이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일 텐데 말이에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 날이니까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겠어. 저는 다짐했어요.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취재 마지막 날, 드디어 딸 유우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약속했던 대로 마지막 이틀을 함께 보내기로 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유우를 만났을 때 딸의 첫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공항이 진짜 깨끗하고 넓다. 그치? 엄마도 처음 왔을 때 놀랐어. 그리고 안내판이 일본어로도 잘 되어 있네.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유우는 계속 감탄했어요. 와, 와이파이도 빠르고 좌석도 편해. 도쿄보다 좋은데? 유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더 놀라운 게 많아. 호텔에 짐을 풀고 혜린 씨와 함께 서울 구경을 시작했어요. 유우는 특히 한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다고 했지? 나도 배워볼까? 응,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야. 혜린 씨가 유우에게 간단한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설명하니 유우가 금방 이해했습니다. 오, 정말 쉽네. 일본어보다 훨씬 논리적이야. 그치? 그래서 외국인들도 빨리 배울 수 있어.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유우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놀랐어요. 엄마, 여기 점원들이 정말 친절해. 그리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정말 환영해. 저녁에는 홍대로 갔어요. 유우가 케이팝 가수들의 흔적을 찾고 싶다고 했거든요. 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홍대구나. 케이팝 가수들이 자주 오는 곳이지? 응. 그리고 밤에도 정말 안전해. 실제로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유우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쿄에서는 이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없잖아. 맞아. 여기는 새벽까지도 안전해. 한 카페에 앉아서 저는 유우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유우야,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응, 정말 살고 싶어.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 하지만 일본을 떠나는 거야.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하고. 괜찮아. 요즘은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할 수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유우의 적극적인 태도가 저를 용기 내게 했어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네. 당연하지. 벌써 몇 개 배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유우가 한국어로 인사하니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다음날 아침, 유우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유우야, 엄마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엄마는 PD잖아. 금방 적응할 거야. 그리고 나도 도와줄게. 딸의 믿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지? 자주 만나러 가면 되잖아.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려. 그것도 그렇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확고히 했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유우야, 그럼 정말 한국으로 이사 오자. 정말? 진짜야? 응. 엄마도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유우가 저를 꼭 안으며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이야.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야. 그럼 아빠한테도 빨리 알려야겠네. 응. 아빠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가족 화상통화에서 남편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볼게. 아야메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제 정말 마음이 정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이 많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일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간 지 3주 후, 제가 만든 한국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방송됐습니다. 편집과 후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제작진의 노력으로 예정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제목은 숨겨진 진실,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동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는 대신 한국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줬거든요.
한글의 과학성, 디지털 정부 시스템, 안전한 밤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상세히 다뤘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다나카 선배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야메, 이게 뭐야?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잖아. 선배님,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진실? 네가 한국에 현혹된 거지.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청자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아야메, 너 정말 이상해졌어. 후쿠자와 가문의 후손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바로 그 후쿠자와 가문의 편견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라고? 우리 조상이 조선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다나카 선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송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저를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어요. 아야메 PD, 이번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항의인가요? 한국을 너무 미화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사실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더 격렬한 반응이 일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야메 PD가 한국에 매수됐나? 후쿠자와 유키치의 후손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일본을 배신한 방송인, 한국으로 가라.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객관적이고 좋은 방송이었다. 편견 없이 바라본 시각이 인상적.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우익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서 저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했거든요. 쿠쿠자와 아야메 PD의 방송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편향된 보도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저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친한 성향 방송인의 위험한 실험, 객관성을 잃은 다큐멘터리,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한 방송.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저는 명확히 말했어요. 저는 방송인으로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의 우수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일본도 우수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우수한 점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성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서요. 이 인터뷰가 나간 후 더 큰 논란이 일었어요. 아야메 PD가 일본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친한 PD의 충격적 고백. 후쿠자와 후손의 배신. SNS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과 지지가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용기 있는 방송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이 받는 시선이었어요. 유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야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성급했나 봐. 아니야. 네가 옳은 말을 한 거야. 다만 반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을 뿐이지. 그때 유우가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엄마가 한 말이 맞아.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딸의 지지가 정말 힘이 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에게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사실상 출근 정지였죠. 아야메 PD,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세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방송 파장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가 추구하는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제안한 거예요. 아야메 PD님, 저희는 PD님의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방송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D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급여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 NHK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착을 위한 모든 지원도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유우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엄마, 가자. 일본에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 남편도 동의했어요. 나도 찬성이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아?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어.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다음날 KBS에 연락했습니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비자 처리부터 도와드릴게요. 한 달 정도면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 정리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NHK도 정식으로 사직해야 했습니다. NHK 사직서를 제출할 때 부장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아야메 PD, 다시 생각해봐. 이 소동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한다고? 정말로? 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부장은 아쉬워했지만 결국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유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가족여행 기념품들, 그리고 방송인으로서의 수상 트로피들. 엄마, 이 트로피들도 가져가요? 응, 가져가자. 우리의 역사니까. 한국에서도 더 많은 상을 받을 거예요. 딸의 응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혜린 씨가 온라인으로 도와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자와 아야메입니다. 발음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금방 늘 거예요. 고마워요. 한국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배우게 돼요. 2025년 6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민자로서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일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말이에요. 엄마, 후회 안 해? 유우가 물어봤어요. 전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한국어도 마스터할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KBS 관계자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야메 PD님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매국노라고 비난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용기 있는 방송인으로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KBS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기획한 한일 문화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간단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편견 없이 비교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거였죠. 첫 방송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과 일본의 장인 정신을 비교했어요. 한국의 효율성과 일본의 완벽주의, 둘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며 말했죠. 시청자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편견 없는 비교가 인상적.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유우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한국어로 농담도 할 수 있어. 정말? 어떤 농담? 왜 한국 사람들은 밤에 라면을 먹을까? 야식이니까. 유우의 한국어 농담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발음도 정말 자연스러워졌네. 친구들이 가르쳐줘서.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 남편도 한국 지사가 있는 일본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 직원이 필요했대.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 다행이야.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기회를 잡았네. 가장 기뻤던 건 제 프로그램이 일본에서도 방송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케이블 채널과 일본의 위성방송이 동시 방영하기로 한 거죠. 아야메 PD님의 프로그램이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KBS 국장이 축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제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아야메 PD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객관적이고 좋았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아야메 PD처럼 용기 있는 방송인이 더 필요하다. 양국의 화해를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외국인인 저희 가족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아파트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어색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되는 거 있으면 상담해 드려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방송 진행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PD님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이제 네이티브 같아요. 동료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더 열심히 배워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 옛 동료 중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온 거예요. 한 달 후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NHK의 후배 PD인 야마다 케이코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 프로그램을 보고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야메 선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은가요? 케이코야, 직접 와서 봐. 정말 달라. 그럼 일주일 정도 가도 될까요? 선배가 안내해 주시면서. 물론이지, 환영해. 케이코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표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선배,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네요. 그치? 나도 처음에 놀랐어. 그리고 안내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서울로 가는 길에 케이코는 계속 감탄했어요. 공항철도의 편의성, 교통카드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어요. 첫날은 KBS 방송국을 구경시켜줬어요. 케이코가 제 작업 환경을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선배, 여기서 정말 편하게 일하세요? 응, 정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일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케이코가 제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이런 내용도 문제없이 방송할 수 있어요? 응.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이면 충분해. 일본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둘째 날은 서울 시내 구경을 시켜줬어요. 케이코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배, 지하철이 정말 정시에 와요? 응. 거의 분 단위로 정확해. 도쿄보다 정확한 것 같은데요? 맞아. 정시율이 99% 이상이야.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케이코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놀랐어요. 점원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그리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정말 환대해. 일본에서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녁에는 홍대로 갔어요. 케이코가 한국의 밤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와, 정말 안전하네요. 밤인데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그치? 새벽까지도 안전해. 도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에요. 셋째 날은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케이코가 가장 놀란 부분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응. 민원 서류부터 병원 예약까지 다 가능해. 정말 편리하겠어요. 일본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기술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 케이코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야. 일본보다 훨씬 빠르네요. 넷째 날은 한글 박물관에 갔어요. 케이코도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500년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응.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어. 일본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나도 여기 와서 처음 제대로 알았어. 케이코가 한글을 직접 써보면서 신기해했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네요. 히라가나보다 쉬운 것 같아요. 맞아. 외국인들도 금방 배울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나고 케이코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선배,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어땠어? 일본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더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이제 이해하겠지? 네. 선배가 왜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는지 알겠어요. 케이코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케이코가 NHK에서 한국 체험기를 방송한 거예요. 아야메 선배의 안내로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케이코의 방송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한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나카 선배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야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요? 응. 케이코 방송을 보니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언제든 환영해요. 그 후 다나카 선배를 비롯해 여러 일본 동료들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야메, 미안해. 네가 옳았어. 선배님,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어. 이제 이해해 주시는군요. 너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다나카 선배의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일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 이제는 제일 열렬한 지지자가 됐거든요. 이제 일본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히려 저를 더 존경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완전한 화해였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2025년 7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프로그램 한일 문화의 만남은 이제 양국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시청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야메 PD님의 용기 있는 방송 덕분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국의 이해와 화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도 모두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유우는 한국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고 남편도 새로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편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벽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만났고 제 편견을 깨뜨릴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를 이렇게 바꿔준 기적 같은 나라.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지금까지 일본 NHK PD 후쿠자와 아야메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 어떠셨나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후손으로서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에서의 일주일. 그 일주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입니다. 하지만 아야메처럼 용기 내어 그 벽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는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